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수영의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 선수가 자유형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수영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연휴 셋째 날 이른 아침부터 귀경길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성 방면은 밤 9시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귀경 방면은 내일 새벽에나 풀릴 전망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또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몇 차례나 대표회담을 하자고 해도 무시하더니 뜬금없는 제안을 내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금리 속에 신용불량에 빠진 30대 이하 청년이 6개월 만에 17,000명이 늘어서 23만 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빚으로 남을 우려가 커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우편 등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의 양만 최근 2년 사이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네, 추석을 맞아 고궁과 유원지 같은 나들이 명소가 종일 북적였습니다. 산소마다 성묘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헬기를 타고 본 추석 풍경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나들이를 온 사람들로 경복궁이 북적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고궁을 둘러보는 가족들, 한복을 갖춰 입고 친구와 놀러 온 사람들까지 고궁 곳곳을 거닐며 정취를 느끼고 저마다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워봅니다. 추억을 기록하는 기념사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입장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선 민속촌, 꽃으로 장식된 조형물부터 등이 주렁주렁 달린 기와집까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즐겼습니다. 승마 체험도 인기, 말에 올라탄 아이의 자세는 무척이나 늠름합니다. 함께 나누는 간식 시간도 가족 나들이의 재미입니다. 등산에 나선 사람들은 중턱 바위에 걸터 앉아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껴봅니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산봉우리에 올라선 등산객들, 바위와 연결된 밧줄을 꼭 쥔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딛는 등산객들 사이로 산의 기운을 듬뿍 받으려는 듯 팔굽혀펴기 하는 남성도 눈에 띕니다. 귀성길에 오른 차량으로 도로 곳곳은 빽빽했고 성묘에 나선 차량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모처럼 산소를 찾은 가족들은 정성스레 차례상을 준비하고 예를 갖춰 절을 올립니다. 명절 추석을 보내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가족, 친구,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만큼은 같았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추석을 맞은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가위 아침. 모처럼 만에 모인 가족들이 조상의 묘 앞에 정성스레 준비한 차례 음식을 내놓습니다. 잔에 따른 술을 조심스럽게 뿌리며 예를 갖춥니다. 가족 간의 화합도 다지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 이제 조상들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도 되고 애들도 이렇게 형제 같은 애들 이렇게 우애도 다지고 아이들도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절을 드리며 인사를 나눕니다. 어렸을 적에 그 부모님을 모셨던 기억과 그리고 고마움 이런 걸 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같이 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사물놀이패가 흥겨운 우리 장단에 맞춰 묘기를 선보이자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공연장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제 몸만한 윷을 던지고 떡매로 떡을 찌으며 우리 전통놀이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제일 재밌었던 건 어떤 거예요? 떡찌기? 떡치기랑 널뛰기? 스트레스 풀어서요.
판소리 추임새를 국립창극단 단원에게 직접 배워보는 1일 수업도 열렸습니다. 소리꾼의 노래에 맞춰 힘차게 추임새를 넣다 보니 우리 소리의 흥겨움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추임새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오늘 공연 보면서 또 비슷한 대목이 나오면 좀 더 용기 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난 시민들은 보름달만큼이나 넉넉한 미소와 함께 뜻깊은 추석을 보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30mm, 내륙에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오는 중부지방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추석 연휴 남해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낮 3시쯤 전남 영암에서 순천으로 가는 남해고속도로 고흥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3중 추돌에 이어 8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다행히 차량이 서행할 때 발생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1대가 연루된 사고 뒤처리 때문에 1시간 정도 일대 차량 통행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도로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경과 나들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막힐 걸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쯤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아직까지 전반적인 고속도로 상황 괜찮은데요. 연휴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내일까지 시행됩니다. 내일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다면 평소처럼 진출입하면 되지만 통행권을 뽑는 일반 차로라면 받은 통행권을 도착 요금소에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경길에 오르거나 나들이를 떠나신다면 빗길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일부 도로가 젖어 있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감속 운전과 넉넉한 안전거리 확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일쪽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 처리 작업 진행 중인데요. 사고 지점 구분도로이기 때문에 전방 주시 조금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25번 논산 천안선 양방향으로 남풍새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논산 쪽 한 번에 10km 구간 더디게 통과하고 있고요. 천안 지역의 경우는 1번 경부선도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 부근의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는 추석 연휴 버스 전용 차로제가 새벽 1시까지 확대 시행 중이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아직까진 전 구간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 부근 통관 괜찮지만 여주 부근에서 짧게 밀립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동포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불편한 한일 관계로 힘들었던 걸 안다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로 숨진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 최초로 피해 동포들과도 만났는데 특히 91살 박남주 할머니가 활짝 웃는 이 장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그 뒤 넉 달, 윤 대통령은 추석 당일 이들과 고국 땅에서 반갑게 재회했습니다. 원폭이 투하되고 무려 78년,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시기까지 너무 늦어 죄송하다, 다시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영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피폭 2세인 74살 동포 대표는 78년의 한과 고통이 사라진다 감개무량하다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염원한다고 언급해 장례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저희에게 핵무기는 안모입니다. 우리 정부의 병합 비핵화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까지 5박 6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경복궁과 국립현충원, 롯데타워 등을 둘러보고 고국의 발전상을 몸소 느낄 예정입니다. 재외 동포청장 주재 만찬에 특별 건강검진도 계획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오찬에는 단순히 안보협력 강화 수준을 넘어 아픈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한일 관계 비전이 녹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집중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태에 발단이 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관련 공모 혐의와 대가성 입증이 숙제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대선 6개월 전 이뤄진 이 대화에서 김만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말합니다.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를 시키고. 하지만 검찰은 대화 직후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고 이 대화가 짜깁기돼 보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짜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신 전 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는 등 언론사로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22일엔 대장동 초기 시행사 대표인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바삐 진행되던 수사는 압수물 분석이 지연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포렌식을 3주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쓴 대한민국 혼맥지도 3권 값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모양을 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허위 인터뷰가 이루어진 거라면 두 사람이 사전 공모한 정황이 담긴 연락 내역이나 CCTV 등 물증 확보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 또 두 사람의 대화 녹음을 보도한 뉴스타파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어서 수사는 연휴 이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그동안의 기조가 달라진 건 없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언급과 함께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선 과거 건의주의 시대처럼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게 아닌 만큼 영수회담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와 대통령이 마주 앉을 경우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야당과 단독 회동 역시 이뤄질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며 뜬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 탄핵과 총리 해임은 물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 법안을 묶어놓고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건 앞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영수회담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면 야당을 모욕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제안이 뜬금없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선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무슨 협치냐며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지던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일단락된 건데 이른바 리걸테크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겠다며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 처분이 이어졌고 징계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이 계속됐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법무부는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징계가 적절했는지 따졌고 변호사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킬 것인지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차례 심의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 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엔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게 법무부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로톡이 법률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검색 목록 상단에 띄우는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영업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변협이나 그런 업계 이런 쪽이 또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 스타트업 단체까지 나서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법률 서비스 이른바 리걸테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 장애물이 일단 치워진 만큼 정부가 더욱 규제를 풀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면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을 없애주고 아무나 뒷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듯이 아무나 사업을 혁신을 해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전통산업과 혁신산업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심판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앞서 검찰과 공정위 등이 로톡 손을 들어줬음에도 변협이 분쟁을 이어왔던 만큼 갈등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건 아닙니다. 변협은 법무부가 광고 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하고도 징계를 취소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을 명확히 정하는 등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고 광고 수단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들여오다가 적발된 마약이 2년 사이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손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우리나라로 배송된 분유입니다. 새 것처럼 밀봉된 포장지를 뜯어보니 분유와 함께 분홍색, 파란색 알약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미안해요. 천천히. 시약 검사를 통해 확인한 정체는 클럽용 마약인 엑스터시. 해외에서 분유를 산 것처럼 속여 엑스터시 1,390여 정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된 자동차 부품도 들여다봤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분해했더니 숨겨져 있던 필로폰 760g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 등 해외 직구를 위장해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 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데 투약 가능 규모와 연결된 양으로 치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89kg이던 게 지난해에는 587kg으로 불과 2년 사이 6.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적발된 양이 벌써 291kg이나 됩니다. 당국의 국내 유통을 미리 막은 마약의 양이 이 정도라 실제 밀수가 시도되는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구를 하게 되는 루트 자체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고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마약이 사실 직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고잔동의 한 3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신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간 29일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습니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메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이 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의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하원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군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셧다운 기간에도 군인들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일이고 완전한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양측 간 조율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방한한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는다면 한중 관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한 우호적 여건 조성이 관건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양자면담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답방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후 시 주석의 방한 희망 의사를 거듭 나타냈지만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던 만큼 이번 언급은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양국이 이사갈 수 없는 좋은 이웃으로서 상호 우호와 협력을 심화하면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 시 주석 방한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교섭에 앞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개하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3국 정상회의 역시 2019년 중국 청두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연내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교류와 협력을 복원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미일에 지금 합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지금 이런 뭐 갈등 속에서 지금 한중일이 합침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서울에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시 주석 방한 시기는 3국 정상회의 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 상태가 된 30대 이하 청년이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년 때 빚이 평생 빚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6달 만에 17,000명 늘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6월 말 기준 23만 1,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연말에 비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77만 7천 명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빚을 못 견뎌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 3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의 62% 수준입니다.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자녀 대출 원금을 의미하는 등록 금액은 3,200여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나이가 사회생활 초입에 해당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때여서 우려가 큽니다. 등록 금액 규모도 6달 전보다 12%나 늘었습니다. 금액이 커서 과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평생에 걸쳐서 조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대출 혹은 그런 빚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청년층 빚 부담이 금융 전반의 위험과 혼인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걸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그 받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이유로 정년을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영계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역대 8월 수치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20대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동안 감소폭의 3배 이상으로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고령층의 고용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연령 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30만 4천 명 증가하였으나 20대에서 9만 1천 명, 40대에서 6만 9천 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정년을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시기를 국민연금 수령 시작인 65세까지 늦춰서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정년 연장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12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놓은 해법은 다릅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감소를 유발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퇴 뒤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고용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바라지만 광양제철소에서 농성하던 한국노총 간부 진압 이후 노사정 대화는 완전히 중단된 상황.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은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은 택시 운전기사의 나이 상한을 80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에서 25년 동안 점원으로 일하는 혼다 씨는 올해 90살로 여느 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やっぱ本当やりがいのあるなと思うで100まで目指します。 혼다 씨처럼 일본에서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은 19년 연속 증가했는데
지난해 912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개인 택시 운전사의 나이 상한을 기존의 75세에서 80세로 올릴 방침입니다. 부족해지고 있는 택시 기사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일본의 택시 기사 수는 2019년 29만 1,500여 명에서 올해 23만 1,900여 명으로 20% 급감했습니다. 個人タクシーだけが75定年って決まってる。それは前からおかしいなとは思ってたんですけどね。収入は欲しいからね。これは80でもそれ以上でも。 하지만 노인들의 운전 과실로 인한 사고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自分の実施とかもそれぐらいの年齢なんですけど、もう免許とか返納してたりするんで、注意力とか落ちてきてるはずなんで、ちょっと怖い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 일본의 올해 80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일본의 개인 택시기사 연령 상한은 단순히 운전기사의 부족을 넘어 일할 젊은 층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やっぱり危ないとか働かされるのかとかいろんな論理があるけど、世の中全体で若者が減っていきます。女性、高齢者、障害者、外国人、もう人が足りないから様々な人を動員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て。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률은 25.2%로 고령자 4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노인들의 근로 상황은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병환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이후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긴급복지 한라인을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3천 가구가 넘는 위기 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마을 이장인 문정순 씨는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동네 마실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우편물이 방치된 집은 없는지, 복지관에 발길이 뜸한 어르신은 없는지 틈나는 대로 살피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얼마 전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홀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이웃을 한라인에 제보했습니다. 지금 파킨슨병 가지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장애도 있으시고 그래서 뭔가를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보니 암투병으로 생활기를 겪고 있는 지인을 한라인에 제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아픈 몸으로 일할 수도 없어 생활비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이런 일, 가정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없다는 생각이.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복지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간 3,100여 건의 상담이 접수돼 2,300여 명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한라인 010-4419-7722 전용 콜센터 031-120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 마시고 고민 마시고 연락 주세요.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복지톡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를 받는 등 상담 채널을 넓혔습니다. 경기도는 접수된 가구의 위기 정도를 다시 조사해 사후 관리에 나서는 등 빈틈없는 복지 울타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구시는 3년 전 합의에 따라 여객과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경북 의성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로 편입된 군위와 경북 의성에 걸쳐 건설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 중에 경북 의성 주민이 경북도청에 모였습니다. 주민에게 도움되는 시설은 의성에 없고 오로지 소음만 떠안을 판이라며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적어도 화물터미널은 의성에 설치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지역 비안면, 화신리, 산제리 이 지역에는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고향 산천에 공항이 오지 마라. 대구시는 3년 전에 합의된 사안으로 민항 연구 용역이 마무리돼 설계를 앞둔 지금 터미널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의성에 물류단지를 만들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터미널보다 나은 경제 효과를 얻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관세나 여러 가지 세금 혜택과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제도적 지원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못 들어오는 기업하고의 경쟁력은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보완이 돼야지. 주민이 반대하면 토지 매입 같은 행정 절차가 미뤄져 개항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합의에 서명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 역할을 경상북도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조속하게 의성에 모든 약속한 것을 가시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기 바란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은 인접해야 한다며 사실상 의성 주민 편에 서면서 갈등 구도가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암초를 만난 신공항건설이 갈등을 풀고 목표로 한 2030년 개항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 뉴욕시에 폭우가 쏟아져 출근 대란이 벌어지고 곳곳에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열대성 태풍의 영향으로 10c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지하철과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과 브론코스를 연결하는 할렘 라인과 허드슨 라인 등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라과디아 공항 일부도 폭우의 영향으로 임시 폐쇄됐고 공항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버스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명품 제국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러시아 사업가와 함께 부동산 거래를 통해 돈 세탁했다는 의혹으로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억만장자인 아르노 회장이 러시아 신흥재벌 니콜라이 사르키소프와 자금 세탁을 한 의혹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금융정보국을 인용해 사르키소프가 2018년 10월에서 12월 한 개인으로부터 알프스 고급 리조트 지역 크루시벨의 부동산 14채를 1,600만 유로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르키소프는 동시에 라플래시라는 회사를 통해 이 지역의 다른 부동산 3채를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한 회사로부터 220만 유로에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빗길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8.8도, 청주가 16도고요. 낮에는 선선합니다. 서울이 23도, 청주와 대전 24도, 부산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